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쿠데타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제가 누구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 쿠데타가 윤석열 씨가 했던 일이 술 먹고 홧김에한 엉뚱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전문가들은 이 일은 실패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패한 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이 좋은 라인업으로 쿠데타를 한 경우가 이 역사상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실패했냐? 시민이 막았기 때문에. 쿠데타군이 국회에서 시민을 만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군이 시민을 만난 순간 그 순간 당황해버렸다 라는 게 사실 이 쿠데타가 실패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거기에 모인 시민들이 주인공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네, 뉴스토마토에서 시민 영웅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시간에 5시 45분부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의철 전 KBS 사장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눌 테니까, 이 두 분 거물급 이 언론인들이시잖아요. 이 이야기 나눌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오후 5시 끝장 뉴스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김환 한겨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기적이었죠. 뭐. 네, 저도 그날 현장에 거의 처음부터 있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여드는 시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저는 밤 11시 반쯤에 거기 국회에 갔는데 한 3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모이셨는지 또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를 봤는데 이거는 가능할까? 왜냐면 그 시간에도 이미 11시 반에는 막 헬기가 위에 떠 있고요. 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제 앞에서 도로에 장갑차가 있었고 계엄군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 비현실감만 있었지, 막상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시민분들이 그 정도로 많이 모이셨다라는 거는 아마 아까 우리 막 기똥차게 오프닝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전 세계 역사상 쿠데타 실패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윤석열이 해낸 거죠. 대통령, 국방부 장관 막 탱크 부대까지 같이 다. 예.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뭐 섬뜩한 순간이죠. 맞아,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영웅이고,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 영웅 1000명을 찾습니다 프로젝트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끝장 뉴스, 첫 번째 끝장낼 뉴스 뭔지 박영식 에디터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끝장 뉴스 오늘 주제 첫 번째는 삼부 토건 제2의 도이치 모터스라고 물음표를 달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한국거래소로부터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여기 결과 넘겨받아서, 뭐 시기는 좀 아무튼 저는 뭐 머쓱합니다만 지난해 9월부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 주가 조작 의혹건과 관련된 조사하고 있고,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 삼부토건이,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가 조작 의심 거래,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다라고 파악도 하셨고, 이건 뭐 분명하다 라는 인상들을 받으셨을 텐데, 공식적으로 금감원이 인정을 하면서 삼부토건과 관련된 뭐 회장 가족들이라든지 뭐 일가에서 무려 수백억 원 어치를 팔아치운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진전이 되긴 할 테지만, 중요한 건 이 제2의 도이치 모터스냐라는 제목을 잡아온 것은, 도이치 모터스처럼 특정한 세력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혜를 과연 삼부토건 회장 가족 등등 뭐 최대 주주 관련 법인 이런 사람들만 받았겠느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취재하신 분은 제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떠들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 전문가도 많고, 뭐 삼부토건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지만, 네. 이 일 때문에 사표 내신 분은 우리나라에 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김환 기자님. 네, 제가 삼부토건 취재를 오래 했었죠. 네, 제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취재 중에 하나였는데요. 삼부토건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특수부 검사들의 가장 오래된 스폰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한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영화 더킹 보셨잖아요. 더킹에 나오면 검사들이 모여서 정우성과 검사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네. 뭐 고위직들도 불러다가 접대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바가 나오잖아요. 그게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르네상스 호텔에 있던 4층에 있던 그 클럽 라운지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세트예요. 그 삼부통원이 모델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감독님이 이제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 예식장이 됐나 뭐 그런데 그 르네상스 호텔 자리가 근데 이제 그 라운지를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오가는지 하여튼 그랬을 정도로 그 서초동에서도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취재할 때 특수부 검사들이 그 삼부통 르네상스 호텔 건너편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보통 1차를 하고 그다음에 2차를 걸어서 르네상스 호텔에 와서 그 라운지에 가서 2차를 하는 게 해야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좀 힘 좀 쓰는 검사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이 말하자면 기업과 검사의 유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제2의 도이치 모터스하고 물음표 네. 딱 붙이셨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삼부토건이 뭐 굉장히 좀 기업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긴데 일단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경영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부 이제 투기자 자본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관계인데 지금 이 건은 이런 거죠. 근데 삼부토건이 그래서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국내 건설 면허 1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예전에는 잘 나갔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뭐 삼부토건이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건설사는 대부분 건물로 기억을 하는데 삼부토건이 진 건물이 뭐야? 여기 아파트를 줘? 건물을 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시공 실적은 별로 없는데 이 삼부토건이 어찌된 일인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국토부 1차관이 4일 전에 갑자기 이제 만나주고 삼부토건 사장을 대표를 그러고 4일 전이죠. 참여 발표 4일 전. 네, 4일 전에 만나주고 그러니까 그 후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섞이게 됩니다. 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뭐 우량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시세 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주식이었는데 제가 뭐 들어보니까 한 1,000원대 뭐 이런 정도대 주식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몇 배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치로 넘어갔을 때는 차트를 찾아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뭐 5,000원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재로 인해서 발생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도 이게 어떤 작전이 걸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 말하자면. 김건희 의혹이 발생하기 전에 주식 사이트들에서 이미 있었어요. 주식 커뮤니티들에서. 삼부토건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뻔한 회사인데 이미 부도 나고 지금 이제 주인도 불투명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왜 이러는 거냐 했는데 지금 어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직접 인정을 했지만 최소한 100억 이상 그리고 지금 파악 중이다라고 하니까 이 이제 말하자면 거의 종이 쪼가리에 가까웠던 주식을 들고 있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새 다 전자거래이긴 하지만 근데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격렬한 시대 조정기에 굉장한 시대 차익을 남겼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세 조정이 시세 조정이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인데 이거는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러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벌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구 오너일가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 구 오너일가만 돈을 벌었겠느냐 여기에 말하자면 차명 계좌가 섞여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3부를 사놨으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는 말하자면 주가 조작 도이치는 주가 조작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잡범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호재가 없이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던지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라는 회사의 규모가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3부는 누구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권력이 개입해주면 주가 조작이 이렇게 쉽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언론들의 취재나 이렇게 보도로 간헐적으로 알려지다가 어제 금감위원장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이미 뭐 좀 익숙한 그래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그 카톡 멋쟁이 해변 카톡방 기억나시잖아요. 이제 그게 실제 2023년
5월 14일이었고 날짜 시간 순서를 보면 네. 5월 16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방한을 하고요. 5월 17일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지원 계획이 나오고요. 네. 이때 삼부토건 주가가 이제 1,000원이었대요. 근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뛰는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이제 7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5배가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뭐 기획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정권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삼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이 멋쟁이 해변 카톡방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부르는 이종호 전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두 번째 의문점 중에서 누가 아까 삼부토건 9일가만 이제 어떤 특혜를 본 게 아니고 수익을 누린 게 아니고, 이거 이종호랑 연결점이 있으면 김건희도 혹시 뭐 누군가도 혹시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제2의 도이치모터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따라가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부가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걸 이종호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이종호가 그걸 알았다면 그 자체로 이상하죠. 아,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이종호가 삼부 체크에 이거에서 그때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뭐 골프 삼부. 골프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치기 때문에 3부도 시간 체크해봐라 이런 의미라고 해명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3부를 체크해라라고 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좌관리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도이치모터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는 그냥 돈을 같이 굴리는 사람이에요. 공동 운명체? 네, 네, 아. 돈을 네. 경제적 공동 운명체. 경제 공동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한테 무혐의 판결을 내릴 때도 김건희가 주식을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검찰은 수사 보고서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그거를 PPT까지 준비해서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주가 조작범과 비교하면서 그러면 그때 핵심은 뭡니까? 이 이종호라는 자가 주가 조작을 다 했다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논리의 규결은. 그런데 이 이종호라는 자가 3부를 알고 있었다. 근데 이종호는 누구의 돈을 굴렸냐? 김건희의 돈을 굴렸다. 그리고 최은순의 돈을 굴렸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 네. 그리고 뭐 수상한 점이 사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시점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고시까지 해놓은 이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바로, 재건 사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니 기업 차원에서 우리 해외 사업 손 뗀다라고 공시해놓고 나서 이 사업에 들어간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이 들어가는데 손뗀 기업이 해외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제가 이때 이상해서 삼부 때 취재 때 만났던 삼부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파이낸싱에 돈을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지역 건설 경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별로 여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게 뭔가 장난인가? 장난질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공시인데 네네. 내 직전에 회사 차원에서는 야 우리는 해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이제 지금은 뭐 이런 판단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발표가 우크라이나 발표가 우크라이나 났다고요? 사업 발표가 된 거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힘의 개입이 네, 그렇죠. 없으면 경영적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으면 이 돈을 다 이제 쏟아 부었던 뭐 이제 뭐랄까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서 김한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니 재미 볼 사람들은 다 재미 보고 다 손 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 들어갔다가 꼭지 물렸던 사람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경영난 때문에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손해 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미국이나 해외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 조작 범죄는 뭐 사실 깜빡이 집어넣는다고 하면 수십 년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왜 하필이면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이력이 있었던 의혹이 있어 보이는 일당으로부터 또다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느냐, 이거는 뭐 수사로 밝혀야 될 일이죠.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김한 기자님 쓰셨다가 안 나가서 뭐 항의하고 사표 내고 그러셨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어요? 그 기사는 지금 요거 관련된 거였어요? 요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윤석열 지금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고양지청에 검사로 일하고 있을 때 파주에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파주 신도시입니다. 네. 파주 신도시에 대형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입찰 비리와 담합 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10개 업체 정도를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해요. 네. 근데 그 업체 중에 유일하게 3부만 기소하지 않습니다. 빼줘요. 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시 3부 회장의 아들을 본인의 방으로 2번 부릅니다. 그리고 전화북의 아들을. 네, 아들을. 그래서 한 번은 막 혼내요. 니네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가서 전해. 똑바로 하라 그래. 그리고 들어오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검사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때는 삼부가 재벌인데 재벌 회장 아들을 불러다가 혼내는 거죠. 혼내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방문을 합니다.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윤이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들이 들었다라는 거를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한 것이냐? 삼부가 마지막까지 애착을 갖고 있었던 사업이 서초구에 있는 헌인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네. 그건 여전히 추진 중이고 오세훈 시장이 되고 조은희 의원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네. 서초 서리풀 개발 사업입니다. 네. 여기에 삼부가 상당한 애정과 지분과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차명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한 10수년 전부터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강남에서 서울시 지도 안에 포함된 지역 중 강남에서 유일하게 대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군사보호시설과 재개발로 많이 묶여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이 삼부토건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는 조합장에게 야 우리가 옛날에 검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구슬렸냐면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윤석열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어쨌든 사안의 특성상 크로스 체크는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시점이 보도하려 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 네. 그럼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 삼부토건 사건 네네, 불러다가 굉장히 혼낸 오래 전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가 고양지청에 근무할 때니까. 그러니까 파주 신도시 개발할 때. 검증 차원의 그러니까 후보 검증 차원에 나가야 될 기사였던 거네요. 그런 거였네요. 야,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아주 오래 전에 삼부토건 때부터 삼부토건이란 기업은 상당히 잘 인지하고 있었다. 윤석열 회장과 삼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를 이 조남욱 회장이 소개시켜줬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이명수 기자의 통화에서 이게 몇 가지 썰이 있었어요. 뭐 스님이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몇 가지 썰이 있었는데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 회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같은 분이다. 우리를 소개시켜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좀 오래된 몇 년 전 보도라서 그건데 이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 다이어리.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게 다 압수되고 뭐 이런 관계에서 이제 남아 있어서 저희가 다이어리 전체를 입수했었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여러 차례 윤석열 혹은 최은순과 만나거나 골프를 쳤다라는 이 일정 기록이 있고 비서도 같은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선물 리스트를 보면 맞아요. 명절 선물 리스트에 당시 윤석열은 이 재벌 회장이 관리할 정도의 검사는 아니에요. 직급으로 따지면 여기는 굉장히 고위급들을 관리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는 거는. 근데 거기에 껴 있어요. 윤석열 검사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애정하고 하는 검사였고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삼부 회장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김건희의 줄리설이 나왔던 그 장소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삼부토건의 4층 라운지. 그 밑에 이제 그 여러 유흥시설들도 있었고.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네. 그건 설이죠. 설이고 어쨌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삼부토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좀 하나하고 김건희 씨의 일종의 자금 관리인이 선부 체크해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하고 이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정도면 검사 윤석열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특수부 검사 윤석열이 하면 윤석열 헌법으로 이건 그림이 다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 자식들아 이거 보면 모르냐? 이게 왜 나오냐? 이렇게 되는 정도로 사실 특수부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복현도 약간 그 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이거는 들어가면 시세 조정 이익을 본 사람들 이 기업의 이름 그다음에 드러났던 멋진 해병의 카톡방 이런 거를 보면 취재 기자인 제가 봐도 야 이거는
금방 꿰지겠는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제 이 이름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등장했던 선수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김건희 윤석열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아니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종의 그러니까. 국책사업 성격의 그죠. 네. 성격이 재료로 등장하고 뭐 이런 관계들은 사실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믿냐 이럴 정도로 너무 딱딱 떨어져 맞는 거죠.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치밀한 설계가 필요할 텐데 설계자가 누구냐 이제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뭐 무궁무진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만 이걸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 삼부토건 건은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삼부토건 건이 큰 건이고 치밀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정권 초반부터 혹시 누군가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이종호 전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까지 수사가 나아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종호 씨가 이 방에 있었던 증언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지금 설계라는 표현을 쓰셔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임성근을 포스터 만들 거다. 그렇죠.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맞아. 이거를 일개 사모펀드 업체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야 그거 내가 사표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 이런 얘기도 그냥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이종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김건희 특검을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 이종호의 진술에 따라서 김건희 씨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종호가 말하자면 의리를 지켰어요. 의리를 지켜서 결국엔 검찰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긴 PPT로 김건희의 무혐의를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처벌을 받았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종호가 양심 선언을 하면 완전히 판은 달라지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이 김건희 씨의 금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여기가 본인의 마음대로 누구 사표 내지 마 내가 얘기할게 아니면 그거 내가 포스터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 3부는 이종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루기가 쉽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의 쩐주가 권력을 잡았네? 권력을 잡아서 막 이런 국책사업,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 네. 사업, 아무도 모르는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냥 내가 먼저 미리 알게 됐네? 라고 하면 도이치 때의 수법은 어떤 겁니까? 사고 빠는 시점에서의 매매 타이밍으로 이거 주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범이죠. 자범들의 기술인 거고. 주고받고 예, 하면서 올리는 하면서 거죠. 이제 자기들끼리. 그거 자기들끼리 하는 네, 거잖아요. 자전거래.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엄청난 외부의 호가, 국가가 개런티하는 호재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 주가를 띄우고 우리는 사놓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주가 조작 범의 시각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할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 2024년 9월에 2024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제 그 최혜병 특검 때문에 이제 이 인물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기는 한 것일까? 증거인멸은 벌써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으로 남아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워낙에 다이나믹하고 윤석열이 계엄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그냥 막 지나가 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사건을 보면은 뭐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최혜병 특검, 뭐 이런 뭐 명태균 게이트, 게다가 계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잊고 지낸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금감원이 이번에 공식 인정하면서 이 사건이 또 수면 위로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설계자 이름 나오고 이종호 이름이 또 나온 건데 이거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쨌든 이 사건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복현 원장은 제 기억엔 금감원장 될 때 검사 출신 금융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금융수사 많이 해봐가지고 했다. 금융 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신데 어쨌든 금융수사는 전문가야. 예. 들고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두 가지 측면이 이해를 다 해야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메신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복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죠. 윤석열 그러니까 금융수사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팀 윤석열이 수사를 할 때 말하자면 이런 숫자나 계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복현, 그 다음에 공보는 한동훈, 그 다음에 이 뭐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그 한 축을 담당했던 검사고 그 이력으로 금감원장이 된 거죠 사실. 근데 이 이복현이 윤석열 사단의 그러니까 일원인데
김건희를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는 거를 사실 인정을 했다. 이게 자체가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중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손절인가요? 예, 끝났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처리 프로토콜에서 놓고 보면 작년 9월에 알았는데 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그 사이에는 앞에 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 권력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냥 묻고 가려고 했는데 이 권력이 끝나가니까 끝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네. 인정을 한 거 아니냐, 자기 커리어를 건지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양가적인 판단이 다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약간 좀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며칠 전에 국회 정무위가 있었을 때도 금감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 아니 이렇게까지 명백한 정황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조사 뭐 결론 안 났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금감원이 일부 인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거 조사를 하는 중이고 실제 100억대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이복형 금감원장도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금감원이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윤석열의 탄핵 그 선고 시점 물론 저는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하면 탄핵 선고를 보고 나서 자신들의 결과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발표 지연이 있었던 거 아니라는 판단을 좀 하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검찰도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까지 올라오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서 누락시킬 거 다 누락시켜놓고 쭉정이만 수사했다라는 이미 결론이 다 나버렸잖아요. 이미 그렇게 다 보여진 것이고. 근데 금감원도 아주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슨 금감원이랑 검찰이 경쟁하듯이 정권 말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양 기관 다 뭔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좀 그 대목은 좀 걱정이 돼요. 어제 이복현 원장이 한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행위로만 불공정 행위를 다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거 피의자의 변호인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금감원이 단 하나의 행위라도 불법이 있거나 위법이 있으면 적발하고 그렇죠. 고소하고 네. 처벌하는 게 금감원 당연하죠. 행위인데 네. 이게 하나의 행위로만 불공정을 볼 수 없다라는 건 이 메신저의 의미로 보면 이복현도 이걸 인정했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워졌네. 라는 기정사실의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예.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한 여전히 상황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동시에 드는 생각인 거죠. 근데 스토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대통령하고 옛날부터 잘 알던 기업인데 그런데 이 어떤 그 대통령 부인의 자금 관리인이 연루되어 있는 어떤 그룹이 개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 기업을 이미 부도나가지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거의 흔적이 없다시피 한 기업을 넣었는데 주가는 5배 올랐다. 그리고 차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그거에 의미 없는 지분을 들고 있던 오너 일가가 엄청난 이익을 그렇죠. 거뒀다. 네.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그 격렬한 시세 조정은 사실 몇 차례거든요. 그 호재가 전달됐던 그렇게 따지면 사실 며칠 안에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어쨌든 이복현 원장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권이 무너지는 시기에 들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뀐다면 특검을 갈 거고 특검을 가면 이 사안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 공적기관으로서의 금감원의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어느 정도로 수사의 강도를 높이느냐. 이게 특검이 이제 실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다면 특검의 수사 강도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손 놓고 있다가 특검이 다 밝혀버리면 이건 뭐 실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가장 늦었을 때가 늦은 법이긴 한데 제일 늦은 법이긴 한데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특히 검찰이 하는 걸 보고 금감원 쪽도 마찬가지로 좀 바빠지고 조급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이제 귀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검찰과 금감원이 누가 더 강하고 빠르게 김건희를 죽이는가에 대한 경쟁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앞으로의 뭐 이 어떤 강도나 뭐 수사를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친윤계 의원들 수사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어쨌든 이전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권력기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거의 끝났구나. 정권 말이 되면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야겠다. 정권 말이 되면 이렇게 캐비넷이 열리면서 검찰이 어이구 이거 캐비넷 문이 고장이 났네요.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공교롭지만 그런 사건들이 꽤 항상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연관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박영식 에디터님. 예.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바빠진 검찰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긴 한데 지금 이 지난달에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 조사했고요. 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까지 이제 명 씨에 대한 조사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라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 쪽의 입장을 보니까 오늘 나온 거를 잠깐 전해드리면 정치인들과 관련된 수사를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너무 많았다. 12월, 1월, 2월 그동안 검찰은 뭐 한 거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15차 조사까지 강혜경 씨는 굉장히 다수의 조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가령 윤석열 부부라든지 이런 본류를 건들지 않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선 앞두고 정치인들을 건드는 모양새를 보고 나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또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도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잘들 하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창원지검에서 애초부터 창원지검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수사가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지검으로 올라오던가 특수사부를 구성을 합동수사본부를 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까지는 윤석열 김건희를 접근하는 거가 완전 이제 금기시 됐죠. 그래서 위에서 큐사인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의 분위기는 수사검사들이 막 뭐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초에 수사보고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네. 11월 초에 수사고가 만든 그랬죠. 후에 보고가 됐죠. 네. 그리고 보고가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월 3일 계엄이 그렇죠. 네. 그거 그러니까 때문이나 그러면- 그 전에 황금폰을 넘긴다 어쩐다 했었고 그게 예. 12월 2일 보고서도 일이었죠. 있고. 12월 2일이었고 네. 명태균이 황금품을 넘긴다고 그 다음날 계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창원지검 검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게 더 진척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이게 중앙지검으로 이제 다 땡겨져 올라왔습니다. 땡겨져 올라온 이후에 중앙지검이 야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다 수사했던 거 아니야? 뭐하고 이제 사람들을 줄 소환하고 다시 불러서 묻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하늘이 있어요. 검찰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갈 거냐의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는 파면 선고가 기점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파면이 되면 이 부분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사실 검찰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걸 제일 잘합니다. 죽은 권력을 잡는 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의 다수 대선 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어려워요. 사실 이제는. 네. 그래서 그게 걸려있죠. 12월 3일 이전에는 검찰이 언론 쪽에 나오는 소스들이 대부분 오세훈 홍준표를 둘러싼 주변부적인 사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사받고 오는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세훈 홍준표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수사는 거의 다 된 거죠. 조사는 거의 다 됐는데 이거는 큐사인을 못 받아서 그냥 갖고 있었던 거고 수사보고서를 올려봤더니 계엄이 났네? 이렇게 된 거고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하늘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선재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 고하자 이렇게 놓고 오세훈 홍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정치인들. 근데 이거는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펼쳐서 대선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데 한 정당이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 뭐 이런 정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러네요. 진짜 그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지장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일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해명들이나 설명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가 지쳐도 기차는 간다라는 마음으로
뭐 특검을 가든 검찰 수사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지금 일단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대선 주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두고 나면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들 건드리진 못할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측면에서 두 대선 주자가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아까 우리 김한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어쨌든 검찰 쪽에서 나오는 뭐 보도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 특히 강혜경 씨나 혹은 뭐 어제 있었던 뭐 뉴스타파 보도나 등등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막아질 수 있는 걸까? 뭐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은 저희가 역사상 2번밖에 안 겪어봤으니까 탄핵에 의해서 겪는 상황은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이어가지고 그 본인들조차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곧 오긴 올 거다. 그게 이제 파면 선고를 시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이거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두 분이 대선 경선을 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쪽이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명확한 어떤 정황 증거들이나 게다가 이건 증거가 좀 명백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 나오는 거니까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아까 말씀 주셨고 또 어떤 두 분 다 비슷해요. 둘 다 여론조사비 대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은 홍준표 시장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뭐 사진이 나온다든지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성, 명태균과의 관계성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 쪽이 좀 더 난망해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자를 압수수색을 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가 더 크게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오 시장도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오 시장 처음에 해명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막 수사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 수사가 쉽죠. 왜냐하면 이건 금전거래가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검찰에 남은 건 그거 하나죠. 이 금전거래를 오세훈 시장이 지시했냐, 지시가 아니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명만 진술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준 사람이 진술하면 끝나는 정도로 된 거고 지금 홍준표 시장의 관계는 약간 연결고리들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성들에서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뭐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급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더 이제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미 개업나기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선 이건 이 정도면 얼추 다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니 왜냐면 오세훈 시장처럼 명확하게 돈을 준 사람이 없어요. 이 명태균 씨와의 거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세훈 씨는 내가 직접 준 거 아니라 거기가 준 거야 이렇게 후원자가 준 거다.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수사적으로 보면 금전거래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쉬워 보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홍준표 시장이 또 경남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남지사를 할 때부터 명태균 씨가 정책 관련된 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관계는 깊을 거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뭔가 그 내밀하고 치명적인 게 나올 수는 있고 지금도 보면 채무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의 어떤 채무 문제를 명태균 씨가 자꾸 거론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명태균 씨랑 주변 취재를 해봤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알 텐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만 비춰봤을 때 악감정이 더 많이 들고 배신감이 많이 들고 혐오감이 많이 드는 쪽은 오세훈 시장 쪽이기 때문에 처음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 이름 뭐죠? 여자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네, 김소연 변호사. 변호사도 자기 접견을 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실제로 뭐 배신감이 많이 작용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김한정 씨라는 최대 후원자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대응하는 걸 보면 내가 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막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취재를 하고 온 취재 기자한테 내가 누구까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줬다고 다 공개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선 경선 때도 내가 됐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경선 때도 내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 오세훈도 뭐 얼마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수사를 해서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은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명확하기는 하죠. 그리고 명태균 씨의 감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을 정말 뭐랄까 이런 말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내버리고 싶고 끝장내버리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뭐 막
더 새로운 거 막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그 시장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뭐 명태균 네,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분위기던데. 어쨌든 뭐 그 지금 관계 자체를 부정하니까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들을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있겠죠. 직접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명태균 취할 때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지금 명태균 씨 그 녹취에도 그런 게 공개가 됐지만 자기가 떨이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떨이다. 떨이. 예,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서울 애들한테 당했어. 나를 촌놈이라고 무시해. 이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렇게 근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서울은 누굽니까? 왜 오세훈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서울 사람이라서. 네. 그러면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은 두 분 다 어렵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나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내가 본선에 나가려고 이 당 경선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본선이 목표인데 당장 오세훈과 홍준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기자들과 언론사가 뭘 궁금해하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정치 일정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자들 머릿속에 되뇌 있는 거는 그래서 명태균은요. 그래서 명태균 관련된 검찰 수사는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 질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자가 묻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네. 경선에 들어가면 그렇죠. 상대 주자가 후보들이 묻기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대 가장 치열했던 경선 이명박 박근혜의 경선 때 박근혜 게이트의 골격이 이미 다 나왔고 그때 다 나왔어. 다스의 골격이 이미 다 나왔었어요. 나왔죠. 예. 권력을 잡으면 5년 묻을 수 있지만 그건 못 묻어요 결국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뻔히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경선을 나간다? 그러면 상대 캠프에서 가만 안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얘기한 한동훈, 김문수는 소위 지금 여의도에서 말하는 명 안 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두 명이 이렇게 보는 명이 묻었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도 명이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캠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명 묻지 않은 비명계들만 지금 대선 경선에서 좀 현재 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감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사라도 지연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수사를 멈추는 게 한국 정치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60일 안에라는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나면 그러면 후보 확정하고 뭐하고 한 3, 4주 걸린다고 치면 그때 되면 내가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수사를 멈춰야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그리고 주장할 검찰도 것이다. 사실 부담스러워지죠. 부담스러울 수도 저는 있다. 심지어 어떤 장면까지 두어 달 전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아침에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도 좀 그려진다. 이제 실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에게 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명은 명태균입니다.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은 정치에서 당장 손을 떼라. 대선에서 손을 떼라. 이제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고서는 이 수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 그거는 약간 합동 자백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굉장히 선거에 안 그렇지 좋을 것 않고서는 같은데.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검찰도 조직의 논리로 우리가 비춰본다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됩니다. 명태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어쨌든 실감이 납니다. 요거 좀 저는 새로운 얘기라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이 비상계엄에 개입한 의혹. 예, 이거 이제 박영수 그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내란 진상 조사 단장이 어제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내용인데요. 네네네네. 뭐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12월 3일 오후 8시 30분에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지원 나올 거다. 도와줄 거다. 이 얘기는 이미 여인영의 증언으로 나온 바 있고 정성우 처장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검찰과 국정원은 이 내란에 책임이 없나? 내란과 관련돼서 가담한 적이 없나? 이런 의혹이 이 멘트 때문에 불거졌던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공개한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37분경 검찰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A 검사가 방첩사 대령 B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12시 53분경에는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C 씨가 2분 2초간 또
각각 통화를 했다. 방첩사 대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첩보에 따르자면은 검찰 쪽에서는 선관위까지 나가봤다 이런 제보가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과 국정원도 내란의 가담자들이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여서 대검 쪽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과도 연락한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발표가 먼저 되고 나서 이제 대검 쪽의 입장을 듣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들으면 대부분 이런 조직들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은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일단 발뺌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취재 공조가 한겨레 김한 기자에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물어봐 놓고 당황하게 되면 그 멘트를 따놓고 나서 니네 왜 거짓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 대검과 국정원의 방첩사랑 통화를 했다라는 인사들이 같은 전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 네. 과학수사부고 이쪽은 과학 대응팀이고 이거 뭡니까? 선관위에 왜 갔습니까? 서버 가지러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이 서버를 갖고 오면 서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방첩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여러 번 서버 포렌식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했을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서버를 갖고 오면 이 서버를 어떻게 분해하고 이런 걸 국정원의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보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이 보직을 양쪽이 같은 보직을 가진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건 이 보직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개인적인 통화했다 여기까지 해명한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인데 방첩사 대령을 알아요. 대통령이 계엄 발표했어. 밤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죠. 야 이거 계엄을 왜 한 거야? 니네 미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몰라 나도 명령 받고 하는 거야. 끊었는데 그러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겁니까?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타임라인이죠. 그러니까 방첩사, 검찰, 국정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내란 가담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 수사가 거기 들어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보직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거의 만약에 명백하네. 뭐 그 대검 고위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실무적으로 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서버를 가지러 간 거니까 그렇게 통화를 했다. 실무적 통화를 했다. 그거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공조가 돼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론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여가지고 대다수 언론에서 잘 다뤄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사의 주도권을 잡은 쪽은 공수처나 경찰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기소하거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고 실제 지금도 검찰이 주도하고 그렇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황이 나와버리면 아니 내가 이 내란에 가담했는데 내 목에 내가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외부에서 메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인데 특검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다 건 바이 건으로 막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도 뭐 어떤 것이 올라가든 항상 거부권을 지금 염두에 두거나 실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과 여러 세력들이 실제 내란을 진압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이게 위태위태. 패키지로 하나 더 이날 같은 날 나온 보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 비화폰 불출 리스트를 검찰에 맞아요. 자진 제출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실무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장검사고 대령이고 과장급 인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공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연결이 된 거면 공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윗급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 윗급들은 뭘로 통화를 한 겁니까?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겠죠. 근데 경찰이 그걸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김성훈이 본인에 대한 경찰이 영장 청구한 같은 날 검찰에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 일부 제출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러네요. 나를 피의자로 검찰한테. 만들지 전환하지 말아라. 네. 내가 너희들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 그러네요. 만약에 검찰한테 검찰 역도했다. 내부에 누군가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거나 검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거나 그 전화를 받은 대상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이거나 내란의 수괴라면 이거는 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너무 위태위태하네요. 검찰이 지금 검찰이 이제 내란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윤석열 씨, 김건희 씨도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내란 수사도 해야 되고 빨리 파면이 되고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 상황이죠. 가야만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끝장 뉴스
이 김환 한겨레 기자하고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김의철 전 KBS 사장님 모시고 시민 영웅을 찾습니다 프로젝트 말씀 나눌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다 관련 있으시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끝장 뉴스 라이브 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 같이 하실래요? 쿠데타 같이 하실래요? 제가 쿠데타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국방부 장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라인업 괜찮죠? 네, 성공할 쿠데타였습니다. 성공할 쿠데타였는데 전문가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허술한 계획 짜가지고 그런 쿠데타였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쿠데타. 이런 쿠데타가 역사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시민들이 국회에 가서 막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도 안 될 탄핵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시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탄핵 가결시키라고 하니까 탄핵 가결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 이야기 오늘 하려고 중요한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언론계에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시고 또 거물급 법조인이면서 또 언론계 거물이시고 두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님인데 변호사 출신이시고 MBC 프로그램 고문 변호사 하셨고 한국 PD연합회 자문 변호사도 하셨고 방문진 예, 이사도 예, 하셨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또 민주언론 예. 그 시민연합 공동대표도 하셨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지만 예. 저는 저 한준수 연기군수님 기억납니다. 아버님 예, 저 예, 대학 다닐 때 예, 양심 선언하셨어요. 연기군수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정부를 비판하는 아주 양심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 너무 인상적이어서 또 이제 그 가족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김의철 사장님 또 이제 제가 이 사장님 앞에서 방송 진행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울 정도로 이 방송 베테랑이시네요. 네. KBS 보도본부 기자로 들어가셔서 이제 탐사보도 팀장, 뭐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하시고 이제 사장까지 하셨고 그 스토리도 뭐 그 다음 스토리도 굉장히 깁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거물급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일단은 그 요거 좀 현안이니까 예, 해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해임 취소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승소는 지금 하신 거죠? 취소 소송에서는. 네, 1월 16일 날 네.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야. 1심에 이겼고 그런데 이제 1년 제가 해임된 지 1년 4개월 만에 1심이 끝났고 더군다나 제 임기가 작년 12월 9일까지였어요. 아. 그래서 임기가 3년입니까? 3년 임기가 끝나버린 상태에서 1심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 돌아가지는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1년 11월에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면 선임되셨고 취임하셨고 네. 그리고 작년 2024년 11월에 사실은 그때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네네. 그 중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괴롭힌 끝에 해임까지 했는데 지금 송사가 1심엔 승소하셨지만 또 진행 중이 항소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이제 피고 윤석열을 네.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네. 이제 소송의 주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이 이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상목 권한 대행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안 하지 않을까 항소는 그런 기대도 사실 했습니다만 최대행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최대행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 외에는 저의 해임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대행이면은 과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걸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 뭐 1심 항소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기대에는 어긋났고요. 더군다나 그 최대행이 저 앞에서 이제 저보다 먼저 해임당한 남영진 사장이라든지 역시 항소했고 또 그 공영방송 재원 근간인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해서도 네. 제2요구권을 행사했어요. KBS에 대해서 계속 옥지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잘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뭐 해임하시고 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이유 있었으면 어쨌든 1심 승소하셨으니까 네. 뭐 해임은 부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좀 시청자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기가 만료됐는데 승소를 하시면은 이게 잃어버린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실 수는 없는 거죠. 돌아갈 수 없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조금 명예를 좀 회복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해임 당할 만큼 잘못은 하지 않았다. 그 정도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인정의 의미는 있지만 하여튼 KBS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경영을 잘 하시고 계신데 그냥 무대뽀로 해임을 했다가 이 비상한 상황이 오게 만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KBS 또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뭐 KBS 한 33년 이상 다녔는데 제가 비록 해임 당했지만은 제가
저의 후임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뭐 저의 해임의 어떤 수신료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정하게 또 거리도 두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너무 KBS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뭐 그래서 몇 가지 사건들 뭐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뭐 파우치 대담 뭐 8.15 때 기미가요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도 뭐 지금 그 이른바 내란 사태 이후에도 뭐 추정 60분의 편성 관련해서 지금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내부 갈등들이 좀 많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한 위원장님께도 좀 이제 예. 제가 아버님 말씀을 갑자기 드려서 그 당황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친께. 예, 그렇죠. 뭐 그 아버님은 뭐 본인의 소신껏 행동을 하신 거고, 뭐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뭐 이렇게 다는 아니어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김의철 사장님도 그랬지만 한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억울하게 해임되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방송통신위원회 물러나시고 나서 소송 진행 중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퇴임 압력이 지속됐죠. 1년 가까이를.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여러 차례 매체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를 퇴임 압박을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우리 김 사장님도 보셨지만 그 KBS, MBC 그리고 E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 공영방송들 그리고 뭐 YTN이나 그 보도 채널들 이런 곳은 어찌됐거나 정책 당국인 방통위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이른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시도의 출발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임기를 2달 앞두고 해임이 됐습니다. 물론 그 해임시키기 위한 그 전 사전 작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 결과 뭐 불법적인 사항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는 또 그 직원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를 그 피의자로 엮어놓고 그리고서 영장까지 신청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각도 뭐 재판부가 면밀하게 봐주셔가지고 판단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당히 그 혐의 사실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 사실 법원에서 잘 안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냥 영장 심사를 할 때는 그냥 도주 우려 없다,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는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사실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2가지죠. 형사 사건 그렇게 해서 기소된 형사 사건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은 물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부 증인으로 공소사실을 맞춰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한 60여 명 됩니다. 지금 23년 5월경에 기소돼서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증인 신문을 한 10여 명 정도 10명 내외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65명 다 신문을 하려면 언제까지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이 형사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형사 사건 결과를 보자. 이래서 지금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재판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요.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요. 저희 경제 방송이고 저도 또 경제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AI 전문가나 뭐 테크놀로지 쪽에 이 전문가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 공정성, 독립성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맨날 그것만 얘기하는데 통신이 거기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가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참 안타깝다. 근데 그게 논의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됐거나 방통위에서 4년 남짓 4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기간이 이른바 그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그 심지어 지금은 AI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한 폐해 그리고 경쟁력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방송하고 통신하고 나눠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정책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비단 방송의 독립성, 뭐 그 언론의 중립성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내오고 폐해 그 이런 뭐 영역이 확장되는 미디어가 확장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규제할 것들은 규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가 도와서 산업을 육성시킬 것들이 있으면 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한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전임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이인숙 위원장까지 뭐 계속 바뀌어오면서 그 진행했던 일이라고는 제가 뭐 그 과문해서일지 몰라도 전부 방송 장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 김 사장님 해임시키고 그 전에 KBS 이사회 장악하고 그 MBC 박문진 이사회를 장악을 하려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BS 문제 그렇고 YTN 이 민영화라고 하지만 그 정부 지분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에 방송과 관련 그리고 통신 관련한 뭐 정책을 고민하거나 내오거나 뭐 이런 흔적들을 전혀 제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많이 늦었죠 지금요. 그 유럽에서는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정책들이 펼쳐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이 현님 위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2인 체제의 의결 문제도 이거는 방통위 구성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통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임명 2인 그리고 야당 2인, 여당 1인 이는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들이 그 적당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이른바 그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대통령 추천한 두 분만 의결을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전에 뭐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6기 방통위는 구성도 안 된 거예요. 임기가 다 끝나고 그만두고 나서 새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명을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해서 5명으로서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뭐 그 나중에 따지더라도 어찌 됐거나 6기 방통위는 구성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뭘 의결을 하고 한다는 거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은 6기가 한 위원장님 다음이 6기입니까 그러면? 그럼 예. 뭐 위원장만 들었다 나갔다 하고 위원 국회에서 그 추천하는 위원들은 전혀 아예 임명을 안 했죠. 들어가지를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책임 소재는 국회가 안 했다, 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다, 뭐 이런 따지고는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 부분은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아예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운영된다는 건 이건 방통위원회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위원회 구조로서의 방통위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딥페이크니 뭐니 뭐 AI 때문에 범죄도 많고 한편으로는 또 뭐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막 뒤처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있는데 근데 또 저 요즘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는 그 사장님이나 뭐 위원장님 두 분 다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또 그 방통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 기소는 안 된 사건 안 되고 최근에 종결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지상파 방송사 사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방송의 공정성 원칙을 지켜서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종편의 대표님들을 모시고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네네네. 인터넷상에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들이 이 그 정책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일에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보도도 되고 한 내용인데 누가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방송법에 편성 간섭 간섭을 했다. 네, 했다고 고발이 돼가지고 뭐 3년에 걸쳐서 여기저기 경찰서로 그 뭐 사건이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면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그 사건은 방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옳지 않죠. 보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도하든 그 사람이 그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게 표현의 자유 영역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방통위 그 규제 권한을 갖는 위원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방송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있네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막바지긴 합니다만 윤석열 씨 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계엄 이후에 12.3 내란 이후에 저희 뉴스토마토도 그랬지만 모든 언론이 사실 막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언론들이 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참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1심 승소를 한 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언론의 책임도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이게 뭐 언론의 기본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본적인 소명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부터 그 다음에 당선, 그 다음에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 예를 들자면 그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 왔다는 점 이런 부분 이랬을 때 언론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제가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10월 말쯤에 저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어요. 10월 24일인데 정확히는. 네. 그때 제가 사실 저는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장문을 미리 써놓았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승소하면 발표하시려고 입장문을 써놓은 적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아까 이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언론 장악 현재 그 언론 장악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문을 써놨었어요. 물론 이제 재판이 연기가 돼서 발표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언론 장악 시도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써놓았는데 어쨌든 발표는 안 됐었고요. 그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그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모두가 그냥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이거 가짜 뉴스야 사기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정도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 언론에서 그 전 국민들이 그 과정을 TV로 또 생중계로 지켜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요즘 그 뒤에 언론들은 어떤 태도로 보였습니까? 생중계로 자신의 눈으로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본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중계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계를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란 세력이나 내란 동조 세력의 스피커 확성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그러고 있다. 언론이 그러고 네. 있다고 저는 물론 전체 언론을 싸잡아서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랬지만 많은 언론들이 그런 전 국민들이 보고 지켜봤던 이런 사항조차도 그렇게 그냥 정파적인 시각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보도하면 여기가 유리할까 어떨까 그냥 정파적 시각에서 계속 이른바 공정성 프레임을 넣고 지금 사안 자체를 다루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게 현재의 지금 이제 탄핵과 내란이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 과정에서도 국민 통합에 실질적으로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들이 이른바 내란 세력들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른바 다운표 저널리즘, 네네네. 받아쓰기, 비판 없는 받아쓰기, 검증 없는 보도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그래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의 길에 언론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현행범한테 우리가 마이크를 주지는 않잖아요. 현행범 네 입장을 얘기해봐라. 근데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근데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언론사 이름 들어보지 못한 데서 정말 황당한 뭐 예를 들면 중국 간첩 얘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 그런 게 근데 사실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끼친단 말이죠.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믿고 또 여론조사 그런 거 네, 저는 참 안타까워요. 네. 그 뭐 다 뭐 아실 거예요 시청자들. 그 괴벨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나치의 선전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짓말 한 번 들으면 부정한다. 두 번 들으면 의심한다. 반복되면 믿게 된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들을 거짓말을 했거든요. 계속하면 네, 믿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시민영웅 얘기도 해야 돼가지고 좀 넘어가 볼까요? 괜찮으시면. 네. 시민영웅 프로젝트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하고 있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습니다. 뭐 이 프로젝트인데 두 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일단 화면으로 이 프로젝트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분 이야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게요.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란의 주범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그거를 스피커가 돼서 막 많은 언론들이 그냥 전달을 하고 그걸로 뭐 조회수 많이 올려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런 와중에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거리에 나서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당일날 그 정신없는 와중에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막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뉴스토마토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요. 예. 두 분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저는 계엄 당일은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던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민분들이 군용 차량 앞을 막아서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외부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와중에 소식을 들어가지고 바로 옮기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이 그 계엄군들의 진입, 헬기가 내리면서 그 공수부대원들이 막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막아서고 그런 과정에서 와 저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면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세대는 그 광주의 영상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서 과연 그런 예전 기억을 반추하게 되고 저분들이 진짜 이 계엄 내지는 내란을 막아낸 진정한 영웅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장에서 군인들 어쨌거나 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인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보타지하는 모습들이 눈에 역력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도 이 그 내란을 그 불가능하게 하는 큰 힘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름 걸고 그 나서신 분들, 그러니까 이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지만 정치인 분들보다 막상 그 이름 없이 현장에서 그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이 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 뉴스토마토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뭔가 찾아서 그 칭찬을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딱 일치하는 이런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권유도 있었지만 아니면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찾아와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통했네요. 예, 예. 그 뭐 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저는 그 이제 거기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 계엄 12.3 계엄 당시에 뭐 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뭐 그날 현장에 가지는 못했고 그 뒤로 이제 뭐 집회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보는데 정말로 광장에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공장에 다양한 목소리, 자신의 입장에서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동기들도 다 제각각이고 이른바 정체성들도 다 각각인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어쨌든 폐부를 찌는 경우가 많았었고 또 저는 이제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야 저거 좀 누가 기록해서 좀 역사적으로 남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정말로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밑바탕에 깔린 배경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그 2시간짜리 계엄을 아까 사회자님께서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2시간짜리 계엄을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 게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 없는 다수. 네. 그러니까 자기 묵묵히 현장에서 뭐 남태령이든 또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묵묵히 대고 하는 자기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뉴스 토마토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뭐 두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지금 이제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또 이런 이렇게 시민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들이 하는 언론사들이 좀씩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뉴스 토마토에서 했을 때는 더욱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죠? 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막 맞습니다. 본격화되고 뭐 문자 소동 뭐 나오고 녹취 이런 막 나왔을 때잖아요. 황금폰 나오고. 근데 그걸 처음에 수면 위로 끌어올린 언론사가 뉴스 토마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은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뉴스 토마토가
수면 위로 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면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건 다는 아닙니다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에서 뉴스 토마토라면 그냥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다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두 분 심사를 하실 거니까 예. 누가 영웅일까요? 시민 영웅으로 찾는단 말이죠. 누가 영웅입니까?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일날 그 예전에 월남전 사건 보도 사진 중에 꼬마애가 레이프탄 맞고 이 막 뛰어가는 사진 이런 것들이 역사에 남았잖아요. 아기가 옷도 제대로 예, 못 예, 입고 예. 막 뛰어오는 그리고 거고. 5월 광주 때도 그랬고 다시 말씀드리면 5월 광주의 그런 비참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성장한 뭐 저희 세대들이 그 이번 그 계엄 과정 내란 과정에서도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현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 자다가 깨서 그 외환 거래를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 외환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거 무슨 큰일이 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서 상황을 보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한 뭐 1, 20분 고민을 했답니다.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가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이거를 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지 않으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현장에 갔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남태령을 넘어간 농민들의 트랙터가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태 서울 시내로 트랙터를 몰고 진입을 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은 키세스 그 한남동에서 맞아요. 눈을 맞으면서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밤새 버티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됐거나 장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우리 그 이 민주주의를 지킨 이 장면으로서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영웅이다 이런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석을 안 했건 참석을 했건 그 자리에 있었건 없었건 마음으로라도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탰던 분들은 모두 다 영웅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영웅을 찾는 데 있어서 행위의 크고 작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는 이 마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소중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과정 중에서 그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뭐 우리 한 위원장님이랑 느끼는 바가 좀 비슷한데요. 저는 그 포괄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 이른바 뭐 계층 성별 다 떠나서 굉장히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게 남태령 집회였잖아요. 아까 그렇죠. 우리 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남태령에서 26시간 대치하다가 결국은 농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그 현장에 없었고 그냥 뉴스로만 봤습니다만은 아니 자기들 막혔는데 웬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몰려들지?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아니 이게 뭐지 하는 정도로 그 어쨌든 그 국민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 의식,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태령 집회가 있었던 날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제가 이제 한강진에는 갔었어요. 네. 이제 트럭 다 이겨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서로 막 그 남태령에서 밤을 샌 분들이 다 거기 왔는 것 같더라고. 다 이제 다시 와서 막 하면서 막 서로를 좋아하고 우리 이겼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서로 막 그러면서 우리 이겼으니까 서로 칭찬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말씀을 서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연대 의식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막 퍼져 있어요.
연대 자체가. 네네. 그래서 광장에 가서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느 무슨 그 여러 가지 이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현장도 그렇고 많이 그런 연대 의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더 어려운 그리고 다른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뭐 마음속으로 지원하는 현장으로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쨌든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제는 아까 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이 내란을 2시간 만에 실패하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영웅이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시민 영웅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 영웅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찾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다 결국은. 내가 이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 주변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네네.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엄혹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뭐 이겨낸 네네네. 기록들이 쌓아져서 뭐 큰 성과로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면은 요번에도 그렇지만 예전에 과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들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조기에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들 느끼고 계셨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소수의 몇 명 엘리트들이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나서야 해결된다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해결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도 이런 국민들이 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또 유사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런 마음들을 사례들을 모으고 마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줘야 이후에라도 성과로 뭐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쑥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네, 얘기하기. 네, 네, 네. 그래서 나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씀도 좋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씀도 좋고 그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네네네. 내 주변에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 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며칠 누워 있는 동안 딸이 아빠는 왜 집회 안 나가냐고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게 곳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이 프로젝트의 의미인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어쨌거나 주변에서 뭐 추천만 기다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좀 발굴을 해내고 찾아내고 주변에서 탐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는 아까 한 위원장님께서 쑥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각 개인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서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가보면은 과거에는 이른바 집회 현장에서도 차별과 혐오 이런 언어들이 좀 많이 난무를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분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시민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뭐 비정규직이다. 나는 노동자다. 나는 알바한다. 나는 실업자다. 나는 구직자다.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나는 뭐 큐어다. 네. 아주 그런 우리 사회에 금기시됐던 언어조차도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시점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당당하게 내가 이 내란을 막아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신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또 자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자기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막았다, 이렇게 참여했다,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위를 참여했던 분들도 좋고 예를 들자면 뭐 따뜻한 난방차를 보내주셨던 분도 좋고 네. 집회 현장에서 핫팩이라든지 커피 뭐 저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이런 분들이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내란을 막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내란을 막아낸 영웅 이러니까 현장에서 군용차를 막았던 분들만 연상이 네. 1차적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즘 뭐 그 무도함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에 가서 그 이 탄핵 반대 집회를 몇몇이 몰려다니면서 소수몇몇이 하죠.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도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데 또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 결제 해가지고 많은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저께 어디 무슨 조그만 여의도 근처에 시합을 갔는데 그때 사전 결제하고서 안 쓴 돈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뭐 이런 그것조차도 서로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영웅이라는 거지. 그 당일 그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안 한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안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그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 왔다는 거지. 하신 분들은 물론 잘하셨죠. 잘하셨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하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셨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고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때 이렇게 기억을 했다라고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는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에 착 퍼질 때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셨고 이것들이 그 영웅들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뭐 시상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료들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은 뭐 그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건 극영화를 만들어도 블랙 코미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희극, 비극 다 얼마든지 극영화를 만들 수 있는 소재잖아요. 그것도 되고 또 다큐로 하더라도 엄청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었을 거라고요. 다 그 개인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내면은 진짜 큰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엄청난 생각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로 그 기획을 해서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결제 같은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아는 분이 커피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분이 트럭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사업을 갖고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음료수를 포장을 해가지고 뭔가 판매하는 일을 해요. 이분들이 갑자기 막 연락하다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트럭 있는 사람 트럭을 갖고 나오고 커피가 있는 사람 커피를 갖고 나오고 포장 판매되는 사람 나와도 현장에서 커피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참여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소중한 거죠. 그런 게 소중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뭐 유약하지만 그런 집단의 지혜가 모였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 참여하신 것들 기록으로 남겨서 어쨌든 한 위원장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괜찮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시민 영웅 1000명이 참여해서 같이 이 내란과 계엄과 그리고 그 극복의 기억을 우리 대대손손 물려주는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한 그 한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한류 컨텐츠, 이른바 K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K민주주의 넷플릭스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넷플릭스 투자 받아서 하죠. 투자 받아서 좋습니다. 자료만 잘 보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투자 받는 거는 또 저희들이 띄워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현재 상황하고 관련해서 좀 마무리 말씀 주시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네, 네. 휙휙 가버리네. 아마 예상컨대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다음 주? 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네. 파면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2.3 계엄 이후 쭉 또 약간 길게 좀 봐서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 이루어낸 성과들이 엄청나게 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과제들이 진짜 좀 산재돼 있어요. 남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이슈, 장애 이슈, 뭐 혐오 차별, 그다음에 네. 친일 역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저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이제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는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른바 대선이라는 게 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이슈들은 매우 중요한 이슈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글로벌하게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네. 대비할 것인가 그런 글로벌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아이고 선거 이후에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시간을 더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 뭐 탄핵이 된다고 하면 선거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쨌든 개혁,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과정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탄핵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내란을 성공적으로 좀 우여곡절했지만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지혜, 의지가 합쳐질 때 대한민국이 좀 더 따뜻한 사회로 되는데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퇴행,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뭔가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거꾸로 그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거기다가 이 계엄 상황이 빚어낸 이 효과들 어찌됐거나 막아내긴 했지만 종결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최근에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가 우리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법률가다 보니까 다들 불안하신가 봐요. 매번 다들 이 탄핵 어떻게 될까. 이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한 분들도 막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또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이게 크게 뭐 이 행위에 계엄 선포하고 그 이후에 행위 동반대에서 일어났던 여러 행위들이 위법하고 위헌적인가 이거 판단 그리고 그 위헌성 위법성이 중대한지 판단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을 담당하시는 재판관님들도 같은 판단을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뭐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런 결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지금까지 퇴행을 거듭했던 지난 3년을 어떻게 하면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나 우리 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 미디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오를 다지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좀 아쉽네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저 아까 김의철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악은 거침없이 제 갈 길을 가는데 선은 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악이고 그게 선이다. 선은 원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모아서 손을 잡고 연대해서 증명하면서 만들어가야 간신히 만들어지는 게 선이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영웅 프로젝트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을 찾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억의 조각들, 우리의 조금씩의 이 선행의 조각들 이걸 다 모아가지고 뉴스토마토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토마토에서 저도 잘 얘기하고 해가지고 괜찮은 다큐를 만들어도 되고요. 괜찮은 기록물로 남겨서 한번 좀 우리 대대손손 남아있을 수 있는 자료 하나하나가 소중하겠죠. 예. 그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이 일에 깃발을 들고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 이보다 뉴스토마토 외에도 다른 언론 기관들도 자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24시간 뭐 금주 촬영한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그 같은 그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은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끝내주는 경제에서 특집 대담을 나눴는데요.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을 찾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 그리고 끝장 뉴스는 매일 오후 5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오후 5시 라이브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신 전 KBS 사장을 지내신 김의철 우리 언론계 대선배님 그리고 한상혁 법률가이시지만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셨던 이 정책가이시기였던 한상혁 위원장님 두 분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